홍준입니다. 오늘 저는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인 프로덕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그 전에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은 저는 현재 라이너에서 테크니컬 리드로 머신러닝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팀빌딩 같은 것들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라이너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카카오브레인에서 자연어 처리를 위주로 머신러닝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인 인터레스트가 자연어 처리나 추천 시스템, MLOps 전반에 좀 걸쳐서 분포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크게 세 꼭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제너러티브 AI 패러다임이 어떻게 흘러왔고 왜 우리는 지금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라는 키워드까지 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라는 키워드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기술로만 알고 있는 걸 넘어서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컴포넌트들이 필요한지를 짚어볼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라이너는 이 에이전트 기술을 어떻게 제품에 녹이고 있는지, 이 기술을 녹이면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좀 학습했는지 같은 것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제너러티브 AI, From Autocomplete to Autonomous Agent라는 이 소제목을 잡아봤는데, 챗GPT가 사실 챗GPT로 인해서 GPT를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19년, 2018년 때부터 꾸준하게 GPT 패러다임을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GPT-2는 2019년에 나왔죠. 지금부터 4년 전에 이미 GPT 시리즈가 좀 대두되기 시작했던 건데, GPT-2한테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굉장히 나이브한 수준의 기술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GPT-2가 나왔을 때 허깅 페이스가 간단한 데모 사이트를 공개하면서 GPT-2한테 이런 컨텍스트를 주어주면은 다음에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한다. 그래서 글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사실 저희가 기대를 했어요.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오픈AI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계속해서 스케일링 롤을 따르면서 컴퓨팅을 늘리고 데이터를 늘리면서 불과 1년 만에 GPT-3를 공개했죠. GPT-3 플레이그라운드는 이런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맨 위에 자연어 처리에 대해 정의를 작성을 해봐 라고 하면은 이제 GPT-3가 NLP의 정의에 대해서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싱글턴 프로블럼 솔빙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GPT-3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GPT-3를 통해서 실제로 카피다드 AI나 제스퍼 같이 프로덕션 레벨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기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2022년이니까 2년 만에 챗GPT가 등장했어요. 챗GPT와 GPT-3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는 싱글턴 프로블럼 솔빙이 가능했다고 하면은 챗GPT는 이제 멀티턴 프로블럼 솔빙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청을 하고 나서 그 요청사항에 대한 결과를 내가 조정하고 싶을 때 다시금 어떤 요청사항을 재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adjust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sk and adjust 패턴이 가능해진 게 챗GPT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LLM이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분석하고 직접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할지 스스로 정의하고 직접 수행하는 역할까지 가능해진다면 어떨까라는 꿈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개발자, 많은 연구자들이 꿈꾸기 시작하면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챗GPT 등장 이후인 거죠.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는 오늘 간단하게 기술적인 이야기도 하겠지만 더 간단하게 이런 도식화를 통해서 어떤 기술인지 살펴보면은 가장 좌측에 사용자의 텍스트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거쳐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의 텍스트 아웃풋이 나온다. 자연어가 들어서 자연어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저 안에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저 뇌 모양이 LLM인데 LLM이 사용자의 복잡한 요청을 분석하고 어떤 일을 수행할지,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정의해서 태스크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자연어로 반환할 수 있게 하는 구조. 저 가운데 이제 블랙박스가 에이전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어 처리를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는지 좀 이걸 따라가 보면은 이 emergent ability라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GPT-3 때부터 사람들이 말이 많았죠. 도대체 그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만 하던 모델이 왜 갑자기 복잡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분석 중이긴 하지만 파라미터의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실제로 그림만 보더라도 X축이 이제 파라미터 사이즈고 Y축이 각 태스크의 퍼포먼스인데, 파라미터 사이즈가 일정 수준을 지나면은 갑자기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가 발생하면서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갑자기 보이지 않는 어빌리티가 생겼다고 해서 이머전트 어빌리티라고 많이 부르고 있기도 한데, 이머전트 어빌리티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LLM들은
기존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리즈닝 어빌리티를 지닌 것들을 좀 여러 가지 태스크나 여러 가지 뭐 유즈 케이스에서 발현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노머스 에이전트와 같은 꿈을 구현하는 레벨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 오토GPT나 베이비 AGI 같은 POC 프로젝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비 AGI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군요. 베이비 AGI도 오픈 AI의 챗GPT API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코드 레벨에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오토GPT는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오토GPT 역시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LLM을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프로젝트였죠. 오토GPT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설치해가지고 혹시 CLI 프로그램 써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군요. 오토GPT 사실 써보면 되게 뭐야 싶잖아요. 그냥 CLI 프로그램이고 너는 어떤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이니까 나한테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해줘 라는 간단한 CLI 프로그램인데, 요 CLI 프로그램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세계적인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올해 4월에 공개됐는데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사람들이 오토노머스 에이전트가 가진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요 CLI 프로그램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관심이 이제 가능성으로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돼가고 있구나라는 것의 증빙이었던 것 같아요. 오토 GPT가. 그러면 이제 학계는 어떨까요? 학계는 여러 가지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한, 혹은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 보이저 논문일 거예요. 보이저는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구현을 해서 마인크래프트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을까를 분석했던 논문인데, 마인크래프트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명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될지도 명확하잖아요. 어떤 광물을 수집해야 되고, 수집한 광물을 기반으로 무기를 만들거나 집을 짓거나 해야 되고, 무기가 만들어졌으면 몬스터를 사냥하고, 이런 패턴이 정해져 있고 그 패턴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가 직접 판단하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에이전트가 마인크래프트를 수행할 수 있겠죠. 이런 연구들이 대표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하나의 에이전트, 싱글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이런 멀티 에이전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학계 연구도 이제 일어나고 있죠. 이건 스탠포드에서 나온 논문인데, 멀티 에이전트끼리 여러 에이전트를 구현해서 하나의 그 소사이어티를 구축을 하면은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행위들을 서로 주고받을까를 분석했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휴먼 비헤이비어를 시뮬라크라 하자라는 거죠. 이 논문에서 주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재밌고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LLM을 가지고 에이전트를 구현해서 우리가 얘네들끼리 풀어놓으니까 소셜 비헤이비어가 관찰되더라 라는 게 가장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요런 문구가 논문에서 이제 발췌한 문구인데, 에이전트를 풀어놓으니까 자기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혹은 협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소셜 비헤이비어들은 그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해준 게 아니라 갑자기 이머전트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셜 비헤이비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네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이렇게 합의하에서 살아가 라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런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행동을 발현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시를 보면은 인포메이션 디퓨전에 대한 예시인데, 너무 길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샘이랑 톰이라는 친구가 어떤 다른 죄송해요. 네, 샘이 시장 선거에 나가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샘이 톰한테 나 시장 선거 나갈래. 뭐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를 이렇게 바꿔 나가고 싶어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샘이 존한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음날 존이 톰한테 와서 야, 너 샘 시장 선거 나간다는 거 들었어?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도 재밌는 관측이었고요. 또 하나의 다른 예시는 저 맨 위에 금발머리 캐릭터가 발렌타인을 위해서 소셜 미덕 같은 걸 주최하고 싶은데 언제 어디까지 와줘.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너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줘. 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들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요 주장을 그냥 까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 친구들한테 실제로 전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서 이 이벤트에 참석할지 말지도 자기네 결정이죠. 근데 저 금발머리가 주최한 이 소셜 미디어에 실제로 애들이 왔어요. 에이전트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정보 교환 그리고 내가 참석할지 말지를 판단하면서 실제로 이런 협업 관계도 구축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논문이고요. 조금 더 재밌는 논문은 여러분 그 한국에서 마피아 게임 아시잖아요. 마피아 게임이 미국에서는 그 웨어울프 게임이라는 아주 유사한 게임이 있는데 웨어울프 게임을 에이전트들한테 시켜본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소셜 비헤이비어가 등장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더 재밌게 스트래티직한 비헤이비어를 등장하기 시작해요. 마피아 같은 거를 우리가 해보면은 그 데이 기준으로 우리가 턴을 가져가잖아요.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에이전트들이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하는지를 나타낸 이런 트러스트 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좀 나중에 발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번 플레이어가 6번 플레이어를 신뢰하는 날이 있다가 데이 3 때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데이 4 때 신뢰를 잃습니다. 그의 주장 때문에. 근데 데이 7 때 다시 신뢰를 회복해요. 이런 전략 관계를 구축하는 모습이 에이전트 간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 웨어울프, 그러니까 마피아인 거죠. 마피아가 나 사실 시민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모플라주.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 선택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에이전트들한테 너 전략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게임에 이길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너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하에서 움직여야 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끼리 학습화해서 사회적 행동을 하고 전략적 행동을 하는 모습이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산업계에서는 이 연구를 넘어서 산업계에 잠깐 넘어가 보면은 산업계에서는 결국에 오토노머스 에이전트를 왜 구현을 하고 싶냐 하면은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할 것이잖아요. 비즈니스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부가가치. 어댑트 AI가 가장 대표적인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컴퍼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익스 오픈 AI 출신들이 나와서 설립한 스타트업인데 그 브라우저 익스텐션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엑셀이 있는데 엑셀을 지금 에이전트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에이전트한테 프로핏 마진이 0.2 이하인 셀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해줘 라고 하면 이제 비주얼 정보 혹은 이런 셀 정보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레프렌테이션으로 넘어가서 직접 그 태스크 수행까지 가능해지는 이것도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는 게 어댑트 AI가 있고 슬링샷이라는 기업은 최근에 이제 그 Y 컴비네이터 백업을 받게 된 스타트업인데 게임의 NPC들은 그 프로그램 하에 그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조롭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NPC들을 에이전트로 교체해서 살아있는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재밌는 이제 미션을 풀고 있는 슬링샷이라는 기업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에이전트 기술에 기반해서 그리고 요 할베이라는 기업은 세콰이어 캐피탈의 백업을 받고 있는데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큰 쪽이 전문 직군이잖아요.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쪽. 할베이는 좀 되게 앰비셔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를 에이전트로 대체하겠다는 미션 하에서 지금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이전트 기술이 지금 실리콘밸리를 진짜 그야말로 강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토노머스 에이전트의 기반 하에 동작하고 있는 컴퍼니들 리스팅만 해도 이 정도인데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가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고 학계,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니까 이 에이전트를 구현하려면 어떤 컴포넌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볼게요. 에이전트를 이해하려면은 딱 3개의 기술만 알면 되긴 해요.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플래닝과 메모리 그리고 툴즈인데 이걸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처음이 플래닝이에요. 원래 그 어떤 개발을 할 때 항상 구현 방법이 딱 단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플래닝도 마찬가지인데 플래닝이라는 컴포넌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2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첫 번째가 디컴포지션이고 두 번째가 리플렉션입니다. 디컴포지션은 요 복잡하고 커다란 하나의 태스크를 보다 작고 보다 쉽게 처리 가능한 서브 태스크로 분할해서 서브 태스크를 풀겠다라는 방식의 방법론입니다. 리플렉션은 초기에 문제를 분할하지 않고 문제를 한 번씩 풀고 나면서 문제 한 번 풀었어. 그 다음에 나 지금 제대로 풀고 있는 거 맞아? 점검하고 다음 문제 뭐 풀까? 다음 문제 정해서 풀고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리플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체인 오브 도트에 익숙하실 거예요. 체인 오브 도트가 대표적으로 태스크 디컴포즈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think step by step 같은 우리가 간단한 프롬프트를 통해 가지고 모델한테 생각할 시간과 연산량을 쥐어준다 이런 주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연산량을 주어줌으로 통해 가지고 보다 작고 간단한 태스크들의 수행을 통해서 모델의 연산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인간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면은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위에 잘 보이시나요? 노란 색깔 저 볼드체로 되어 있는 센텐스가, 저게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알래스카의 인구의 53배이다 라는 문장인데, 저 문장을 도달하기까지, 저 주장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어떤 리서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내가 캘리포니아 인구를 알아야겠죠. 알래스카 인구도 알아야겠죠. 그럼 캘리포니아 인구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위키피디아를 뒤져볼 거예요. 위키피디아 뒤졌더니 캘리포니아 인구가 39.2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알래스카의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뒤져봤더니 알래스카 인구가 0.74 밀리언이라고 해요. 그럼 뭐 암산이 빠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39.2가 0.74의 몇 배인지 인간이 바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큘레이터와 같은 도구를 쓰겠죠. 그러면 이 칼큘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39.2 나누기 0.74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53배래요. 53배가 맞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나는 캘리포니아 인구가 알래스카 인구의 53배인 거 알았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내 레포트를 써야지. 레포트를 쓰기 시작하겠죠. 쓰다 보면은 막히기도 할 거예요. 막히면 다시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써야겠구나 하면서 재조정을 하는 과정을 몇 번이고 거쳐서 결국에 최종적인 리포트가 나오겠죠. 인간은 이렇게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단계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 단계적으로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도구의 활용이 필요할 때는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올바른지 계속 리플렉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LLM은 어떨까요? LLM은 그렇지 않죠. LLM은 얘는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그런 욕망이 아예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하는 과정도 없고, 그냥 다음 토큰을 계속해서 예측하는 과정만 거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시간, 덜 해야 되는 시간, 이런 판단 기준이 없이 매 토큰 스텝마다 똑같은 연산량과 똑같은 리즈닝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 카파시가 요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요 말은 되게 저는 공감하는 말이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셨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럼 모델은 생각할 토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래서 models need tokens to think. 모델한테 토큰을 더 주어줘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체인 오브 토트가 make sense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요. 연산량을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하면서 얘한테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태스크 디컴포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체인 오브 토트, 트리 오브 토트, 그래프 오브 토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인 오브 토트가 이제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하면은 요걸 확장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확장해보면 어때? 하는 연구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태스크 디컴포즈였고, 다음은 리플렉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리플렉션을 가장 대변하는 방법론이 리액트는 랭귀지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리즈닝, 그리고 액션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액팅을 함께 가져가자라는 이런 방법론인데, 반드시 겪어보고 거기서 에러 수정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리플렉션 방식이 굉장히 워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생각에 기반해서 그럼 나 이제 뭐 해야지? 액션을 합니다. 그 액션의 결과물이 옵저베이션이 나오겠죠. 한 턴의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문제를 해결했던 메모리를 다시 보면서 나 다시 생각해, 액션에, 옵저베이션에,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액션에, 옵저베이션에, 문제가 전체가 해결될 때까지 이 과정을 리커시브하게 반복하는 게 리플렉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컴포넌트는 메모리고요. 메모리는 진짜 그냥 나이브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숏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숏텀 메모리는 우리가 인컨텍스트 러닝을 GPT-3 때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숏텀 메모리는 우리가 지금 이해할 때 프롬프트에 넣어서 인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하게 하는 짧은 맥락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롱텀 메모리는 이제 메모리 스토어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랭스에 무작정 다 이제 히스토리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외부 익스터널 메모리들을 활용해야 될 텐데, 이런 메모리 스토어를 활용하게 될 때부터 롱텀 메모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숏텀 메모리를 현재 대화 맥락을 기억하는 수준의 메모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대화 패턴을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어떤 에이전트한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언제 차지했지? 라는 질문을 하는 이 상황을 상정해 볼게요. 그러면 에이전트 답변이 손흥민은 21-22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했다. 이때 손흥민이 23골을 넣어서 공동 득점왕에 영예를 안았다. 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궁금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공동 득점왕이라고 하면은 누구랑 공동 득점왕을 했을까, 수상했을까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누구와 공동 득점왕이었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누구와 공동 득점왕이었어? 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지금 이 대화 맥락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거 지금 어떤 질문인 거지?를 추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이잖아요. 이 정도를 기억하는 게 쇼터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답변이 손흥민은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이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맥락을 기억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 컨텍스트 랭스만큼의 그 히스토리를 이 슬라이딩 윈도우 개념으로 구현을 해주면 그냥 되는 정도의 문제예요. 길이 제한이 있죠. 모든 LLM 컨텍스트 랭스에 제한이 있고, 컨텍스트 랭스가 터지지 않게 히스토리를 레이티스트 엔턴까지만 기억하는 과정으로 보통 구현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이 제한을 둬서 이제 윈도우 슬라이딩을 통해 가지고 최근 메모리만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구현이 됩니다. 롱텀 메모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과거 대화 맥락까지 기억을 하고 과거 대화 맥락을 언제 적절하게 패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지까지의 구현 레벨이 넘어가기 때문이죠. 지금은 좀 많이 잠잠해지긴 했는데 한때 페이스북, 메타가 챗봇 연구를 진짜 활발하게 하던 시절이 있어요. 뭐 블렌더 시리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블렌더 3.0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좀 그 챗봇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넓어지실 것 같은데, 우측을 보시면은 메모리 스토어라는 하나의 그 원기둥이 있을 거예요. 저는 메모리 스토어가 롱텀 메모리를 위한 구현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롱텀 메모리를 구현하는 방식에는 엄청나게 많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엔티티 기반 장기 기억입니다. 엔티티는 자연어 처리하시는 분들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사람 이름이나 지역 이름, 기관 이름, 혹은 날짜와 같은 고유 명사, 고유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날짜 정보, 뭐 팀 쿡, 애플, ABC 그룹 이런 것들이 엔티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랭체인 프레임워크 아시죠? 랭체인에서 죄송한데 제가 발표 몇 시까지죠? 아, 네. 그 랭체인에서 엔티티 기반 메모리 구현하는 그 구현체를 보시면은 되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랭체인에다가 데븐이랑 샘이 지금 해커톤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메시지를 넣은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데븐이랑 샘이라는 엔티티가 지금 왼쪽 중간쯤에 도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되게 그레이 프로젝트일 것 같다. 어떤 류의 프로젝트를 지금 걔네들이 하고 있어? 라고 LLM이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LLM은 이 시점에 메모리 스토어에다가 이런 걸 기억해요. 데븐은 지금 샘이랑 해커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샘은 지금 데븐이랑 해커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걔네들 지금 랭체인이라는 곳에다가 컴플렉스 메모리 스트럭처를 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이제 중간쯤에 가서 랭체인이라는 엔티티가 추가적으로 도출이 됐어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요 키밸류 스토어가 나오게 돼요. 다이머는 무엇이며 데브는 지금 누구이고 키밸류 스토어란 무엇이며 랭체인은 무엇이고 샘은 누구인가 라는 키밸류 스토어의 엔티티 기반에서 메모리가 축적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가 너 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봐 라고 하면은 이제 요 모델은 샘이라는 엔티티를 내가 키밸류 스토어에서 뒤져야지. 키밸류 스토어에다가 샘을 넣어봐요. 그럼 밸류로 뭐 Sam is working on a hackathon project with Devon to add more complex structure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저런 것들을 이제 프롬프트에 올려가지고 즉각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 패치해가지고 쓸 수 있는 구조가 롱텀 메모리를 구현하는 메모리 스토어 중에 하나의 엔티티 기반 장기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요약 기반 기억인데, 요약 기반 기억은 조금 더 구현은 쉬워요. 구현은 쉬운데 운영은 어려운 방식인데, 그냥 대화 내에서 기억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요약하는 거예요. 여기 하이퍼클러버 케어콜 사례로 데뷔 2022 발표자를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2023이네요. 계속해서 사용자와 대화했던 이력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리 포인트들을 유지를 하든지 교체를 하는지 하는 식으로 메모리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요약 기반 장기 기억 구현 방법입니다. 여기서 운영이 왜 어렵냐라는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상단을 보시면은 감기 기운은 있으나 아직 병원에 가지 않으신이라는 과거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마침 대화를 해보니까 아침에 병원에 다녀오셨대요. 그 할아버님이. 그러면 감기 때문에 지금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다라는 새로운 블릿이 마침 처음 블릿을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통해 가지고 블릿 추출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이 추출했던 블릿이 마침 어떤 기억을 대체해서 리플레이스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로직으로 잘 설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운영단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지는 요약 기반 장기 기억은 대화 내용을 계속해서 요약한다. 요약해서 기억할 만한 블릿 포인트를 추출한다. 그 블릿 포인트 중에서 어제와 다른 내용들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 혹은 삭제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컴포넌트가 툴즈이고요. 툴즈는 간단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챗GPT가 뭐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2021년 9월까지만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혹은 일반적으로 그 매스매티컬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반드시 LLM한테만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잖아요. 그 최신 정보가 필요한 상황, 계산 역량이 필요한 상황, 혹은 외부 비즈니스 로직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익스터널 툴즈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 툴즈를 구현해서 그 에이전트에 활용을 해줘야 합니다. 요거는 오픈AI에서 그 지금 오피셜리 제공하고 있는 펑션 콜링 예시를 같이 따라가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 사용자가 챗GPT한테 지금 보스턴 날씨를 알려달라고 질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챗GPT가 현재 보스턴 날씨를 알 리가 만무하죠. 그런 경우 이 functions라는 리스트에다가 어떤 펑션 구현체를 우리가 넣어줄 수 있어요. 지금 너는 이거에 답하기 위해서 get current weather라는 펑션을 너가 필요에 의해서 쓸 수가 있어. 답변을 직접 하거나 저 펑션을 사용할 건지 너가 직접 결정해. 라고 했을 때 지금 우측 답변을 보면은 어시스턴트가 나 get current weather라는 그 함수를 호출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 판단하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서 여기는 LLM도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에서 get current weather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실제로 컬을 통해 가지고 API 정보를 받아와서 이 반환받은 정보를 프롬프트에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보스턴 날씨는 sunny with temperature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되는 외부 도구에 의거해서 레퍼런스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답변에 맥락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한 게 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라이너는 어떤 식으로 이 제품을 구현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다시 구현하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다시 구현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하고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라이너는 제가 플래닝 아까 구현하는 방식 중에 태스크 디컴포지션과 리플렉션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너는 태스크 디컴포지션 방식으로 그 컴플렉스 쿼리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근 국내 인공지능 동향에 대해 조사해서 알려줘 라는 쿼리를 인입하게 되었을 때 저희 에이전트는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쉽고 작은 문제 4개의 서브 태스크를 쪼개어서 각각 태스크를 수행을 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서 파이널 앤서를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발표를 잘 따라오셨다고 하면은 하나의 의문이 들으셔야 되는데 리플렉션도 있다는데 너는 왜 태스크 디컴포지션을 구현을 했어?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스 앤 콘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여기서부터 프로덕션 레벨이에요. 태스크 디컴포지션의 장점은 한 번의 연산으로 로직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용자 쿼리가 하나 들어왔을 때 한 번의 연산이 이 서브 태스크를 쪼개는 그 연산, 그 한 번의 서브 태스크를 쪼개주는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 비즈니스 로직 설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 서브 태스크가 잘못 쪼개졌을 때 결국에 파이널 앤서가 잘 나올 수 없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럼 이 서브 태스크가 한 번에 올바르게 쪼개져야 돼요. 올바르게 쪼개지고 정의가 되어야 돼요. 요게 단점입니다. 셀프 리플렉션의 장단점은 셀프 리플렉션은 요게 정확히 반대예요. 얘는 과거에 잘못된 결과도 자기가 리플렉션을 통해 가지고 교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수정해 가면서 태스크의 파이널한 앤서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그 리커시브 펑션 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잘못 짜면은 그냥 평생 가잖아요. 인피니티 룹에 빠지게 되잖아요. 셀프 리플렉션은 똑같아요. 이 LLM이 잘 판단해서 나 태스크 끝났어 라고 잘 그
엔드 포인트를 찍어주면 좋지만 엔드 포인트를 찍어주지 못하는 경우 태스크가 계속해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에 비슷한 문제이기도 한데 태스크 수행 과정에서 데드락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리즈닝 어빌리티가 낮을수록 더 발현되는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나 A 문제 풀었어. 이제 B 문제 풀어야지. 근데 B 문제 풀 때 나 이제 B 문제 풀었어. 이제 A 문제 풀어야지. A, B, A, B, A, B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데드락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셀프 리플렉션 같은 것들이 구현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저희는 셀프 리플렉션 구현 방식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태스크 디컴포지션을 통한다고 하면은 사용자한테 서브 태스크들이 어떤 서브 태스크들이 풀리겠구나라는 어떤 기대 수준도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태스크 종류 정보 전달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태스크 디컴포지션을 구현하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 결정을 택하게 됐고요. 근데 되게 클리셰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태스크 디컴포지션이랑 셀프 리플렉션 둘 다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컬리 하나를 고민해봐야 되는 게 저희가 처음에 최근 국내 인공지능 동향에 대해 조사해서 알려줘 라고 사용자 쿼리가 들어왔을 때 오케이 사용자 그러면 나는 이 네 가지 서브 태스크를 풀어서 너에게 최종 답변을 내어줄 거야 라는 기대치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셀프 리플렉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 태스크들이 중간중간에 조금 바뀔 거예요. 그럼 사용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뭐야 내가 아까 보던 문제가 아닌데 이런 식의 잘못된 사용자 경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태스크 디컴포지션으로만 풀지 못하는 리플렉션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다. 근데 그 리플렉션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품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 저희도 열심히 풀고 있고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메모리는 아까 뭐 단일 스레드 내에서는 그 쇼텀 메모리 적용해서 잘 푸시면 될 것 같고 롱텀 메모리가 더 중요한 건데 저희는 이 스레드를 벗어나는 멀티 스레드 메모리 구현을 하려고 지금 롱텀 메모리 스토어를 구현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구현 중이에요. 롱텀 메모리는. 그리고 아까 전에 각각의 서브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그 외부 도구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이 비즈니스 로직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많은 기업들에서 뭐 2021년 9월까지만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검색 API 붙여서 우린 성능 높였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검색이 필요한 경우 검색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API 연동 같은 작업들을 미리 해두었고 예를 들어 저희 제품에 들어온 사용자가 이번 주말에 일본 도쿄 여행 가려는데 그때 날씨랑 맛집 좀 알려줘 라는 쿼리가 들어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저희 에이전트는 이제 일본 도쿄의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떠냐 도쿄에서 유명한 맛집은 어디 있냐 라는 두 개의 서브 태스크로 문제를 해결해서 풀게 되고 각각의 서브 태스크들은 날씨 질문에 대해서는 날씨 API를 타고 저 맛집 같은 지리에 대해서는 지도 API를 타는 식으로 익스터널 툴즈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태스크 디컴포지션과 툴링을 통해 가지고 보다 컨텍스추얼 앤서를 반환을 할 수 있게 되는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제품의 전체적인 추론 과정을 한번 톱어보면은 사용자 질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용자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디컴포지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간단한 질의여서 예를 들어서 너 누구야? 하는 질문들은 디컴포지션을 타면 안 되잖아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앤서 타임에 대한 디시전을 한번 거치게 되고 태스크 디컴포지션을 해야 돼 라고 결정이 되면은 어떤 서브 태스크를 풀어야 될지에 대한 투두 메이킹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 태스크들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서브 태스크들을 각 병렬적으로 혹은 디펜던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실행 클래스가 있고요. 이 실행 클래스는 각 서브 태스크가 외부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 가지고 외부 도구 활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태스크들이 모두 종료가 되면은 파이널 앤서를 종합해서 생성해서 반환하게 되는 구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구현했던 방식과 제품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팁이에요. 그때 에이전트 구현할 때 이런 거 알았으면 우리 시간 더 아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들을 드릴 것 같아요.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안드레 카파시 언급을 계속 하게 되는데 안드레 카파시가 올해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3에서 스테이트 오브 GPT라는 발표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되게 많이 공유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쯤에 디폴트 레코멘데이션스라는 슬라이드에 내가 GPT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전해줬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가져와 봤고 여기서 첫 번째 주장이 Use GPT-4예요. GPT-4부터 시작해라.
에이전트 같은 제품은 리즈닝 어빌리티가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되게 작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LLM을 가지고 제품을 구현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을 잘못 설계해서 제품이 지금 안 돌아가는 건지 LLM이 잘 못해가지고 동작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간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GPT-4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좋은 성능의 LLM을 가지고 구현을 했을 때 안 되는 거면은 지금 안 되는 거다라는 명확한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에이전트 같은 제품, 리즈닝 어빌리티가 많이 요구되는 제품을 만들 때는 GPT-4와 같은 제품 그 기술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비용이나 속도 최적화 위해서 라마2나 팜2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로 리즈닝 연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컴포넌트 단위로 교체를 해 나가는 게 가장 빠른 구현 방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밸류에이션인데 에이전트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컴포넌트 단위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종단간 테스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핑계고요. 종단간 테스트도 해야 되는데 종단간 테스트 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전에 컴포넌트 단위 유닛 테스트부터 잘 구현해서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적으로 최선입니다. 간단한 유닛 테스트라도 반드시 검증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문제를 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와 유사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검색 같은 것들은 하파 QA와 같은 벤치마크 데이터셋 어떻게 잘 핸들링하면 우리 문제와 유사한 세팅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그리고 테스트 셋을 구축하게 되면은 우리가 블라인드 프롬프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블라인드 프롬프팅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럼 프롬프트 조금 바꿔봐. 그리고 예제 한 3개 넣어봐.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보니까 어떤 것이 또 안 돼요. 프롬프트 조금 바꿔봐. 또 한 3개 정도 넣어보니까 또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블라인드 프롬프팅이거든요. 엄밀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계속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셈인데 테스트 셋이 있으면은 지금 테스트 셋에 대해서 내가 프롬프트를 바꿀 때마다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쉽게 가능해져요. 이게 완디비에서 실제 지금 제공하고 있는 LLM 이밸류에이션 툴킷인데 가장 좌측 시작점이 프롬프트 템플릿 파일이에요. 프롬프트 템플릿 파일 A, B, C가 각각 어떤 모델을 거쳤을 때 성능이 어떠한지 이런 과학적인 검증이 가능해지는 것도 이밸류에이션 셋을 지녔을 때 장점입니다. 마지막인데 캐싱을 잘하자예요. 챗GPT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발현시켰는데 챗GPT 등장 이후에 사용자들이 레이턴시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졌어요. 옛날에 사용자들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조금만 느려도 그냥 바로 이탈해버렸는데 챗GPT와 같이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야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자. 얘네 그래도 성능은 괜찮잖아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들은 레이턴시를 어떻게든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도.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레디스 같은 구현이 가장 쉬울 거예요. 사용자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 쿼리에 대해서 신테틱한 그 캐싱을 만드는 거죠. 이 쿼리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이런 답변을 내놓는다. 근데 당연하게도 자연어 레벨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그젝트 매칭되는 쿼리가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캐시인 레이쇼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시멘틱 레벨의 캐시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질리즈라는 곳에서 GPT 캐시와 같은 제품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GPT 캐시는 쿼리가 이그젝틀리 동일한 쿼리가 아닐지언정 시멘틱 레벨에서 시밀러한 쿼리가 들어오면 이전 판단에 따르겠다라는 식의 구현이거든요. 시멘틱 레벨에서도 캐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신테틱 레벨, 시멘틱 레벨 둘 다 캐시를 고려해서 잘 짜야 한다가 마지막 제 팁이고요. 오토노머스 에이전트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그 자율주행 자동차도 오토노미 레벨이 있잖아요. 지금이 뭐 레벨 3고 레벨 5 가려면 얼마나 남았냐 이런 얘기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제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내 데일리 라이프 혹은 프로페셔널 라이프를 얼만큼 대체할 수 있을까가 레벨로 저는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모든 기업들이 저희를 포함한 에이전트 기반의 제품들이 레벨 5의 에이전트를 향해 가지고 구현을 해 나가게 될 것 같고 그때가 되면은 좀 사용자들이 많은 효용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으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저희 발표 뒤에 레퍼런스 있어가지고 궁금하신 것들은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상황에서 너무 그만해가지고 딱 하나 질문 받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중앙에 있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되게 유익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발표해 주실 때 궁금했던 부분이 비즈니스 롤스를 이제 할 때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서 타스크 디컴포지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려하실 부분이 이제 셀프 리플렉션이 이제 반영하시는 걸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사용자의 그 태스크,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받아서 이제 그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셀프 리플렉션을 이제 적용을 하실지 조금 그 아이디어를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저희도 확장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영역이어서 지금 명쾌한 답변을 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결국에는 제가 화면이 안 보이는군요. 디컴포즈 했던 서브 태스크들에 대한 리플렉션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화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현을 그 베이비 AGI와 같이 구현을 하면은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베이비 AGI 보면은 지금 요 수행하는 에이전트가 어떤 태스크 수행 이후에 여기서 저 하단의 항목을 보면은 태스크를 새로이 생성을 하거나 기존에 우리가 이미 작성해둔 태스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처 과정이 이제 빈 상태인 건데, 그 네 가지 정도의 서브 태스크가 나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전반적인 태스크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객체가 있겠죠. 그 객체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서브 태스크 올바르게 쪼갰어 하는 과정을 서브 태스크 수행 중간마다 그 사고 과정을 거치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서브 태스크를 만들었을 때는 실제로 교정도 가해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프로세스를 얹어가지고 구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용자한테 너에게는 이 네 가지 서브 태스크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것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중간에 그 서브 태스크가 교정이 돼도 괜찮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UX적으로 아직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